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인데요. 인사보다 숫자부터 던지겠습니다. 지난주 단 하루 만에 반도체 주식에서만 1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훌쩍 넘는 가치가 금요일 단 한 거래일에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3월이 무슨 달이었죠? 코로나가 전 세계 증시를 무너뜨리던 그 패닉의 한복판이에요. 평범한 조정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등급의 하루가 지난주 금요일에 찍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지난주를 그냥 끔찍한 한 주라고 기억하시면 정확히 절반만 보신 겁니다. 지난주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어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한 주 동안 4.5% 빠졌는데요. 목요일까지만 끊어서 보면 오히려 플러스 0.31%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잔잔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하루에만 4.8%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해 지난주의 손실은 분산된 게 아니라 단 하루에 응축돼 있었습니다. 한 주가 통째로 금요일 하루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금요일 한 방으로 9주 연속 상승하던 시장의 연승 행진이 뚝 끊겼습니다. 9주를 쉬지 않고 오르던 시장이 단 하루에 멈춰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천천히 무너질 때와 하루에 격발될 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천천히 빠지는 건 펀더멘털이 식는 신호일 때가 많고 하루에 폭발하는 건 쌓여있던 압력이 어떤 방아쇠에 한꺼번에 터지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명백히 후자였어요.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도대체 그 금요일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잔잔하던 한 주가 통째로 뒤집혔을까? 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힘 세 개가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우연히도 똑같은 표적, 반도체와 빅테크를 동시에 겨눴어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은 브로드컴이라는 칩회사 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이 회사가 지난주 수요일 장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숫자만 보면요. 이건 폭락할 실적이 절대 아니었어요. 브로드컴의 인공지능 칩 매출은 한 분기에 108억 달러를 찍었고 1년 전보다 무려 143%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반이에요. 그리고 다음 분기엔 그 매출이 16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200% 넘게 더 폭증할 거라고 회사가 직접 가이던스를 줬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1년에 2배 반씩 뛰는 회사가 다음 분기엔 3배로 간다는데 주가가 왜 무너지죠? 여기에 이 시장에 가장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시장이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했느냐거든요. 브로드컴이 만드는 칩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 센터에 맞춰 주문 제작하는 맞춤형 인공지능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은 빅테크가 인공지능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온도계인 셈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이 제시한 다음 분기 인공지능 칩 매출 160억 달러는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속으로 기대하던 172억 달러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회사가 올해 전체 인공지능 매출 전망치를 더 올려잡지 않았어요. 시장은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가 매 분기 끝없이 상향될 거라는 그림을 이미 가격에 다 넣어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이게 다야였던 거예요. 호재가 다 나왔으니 이제 판다, 이런 심리죠. 우리말로 풀면 좋은 소식에 판다는 건데요. 기대가 현실보다 먼저 너무 멀리 달려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가 영원히 가속만 할 거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전망을 더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처음으로 그래, 이 속도가 영원하진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의심을 심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런 경이로운 가이던스를 내놓은 브로드컴 주식이 두 자릿수로 폭락했고 그 의심이 목요일을 거쳐 금요일에 반도체 섹터 전체로 번졌습니다. 엔비디아가 6.2% 빠졌고 AMD는 하루에 10.86%가 무너졌어요. 인텔은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보기술 섹터 전체로 보면 금요일 하루에 큰 폭으로 증발했어요. 한 종목의 가이던스가, 그것도 객관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좋았던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라는 보이지 않는 허들 하나를 못 넘었다는 이유로 섹터 전체를 끌어내린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완벽함을 가격에 넣어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왔어요.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에서 5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자리가 17만 2천 개 늘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건 8만 개 정도였는데 그 2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실업률도 4.3%로 탄탄하게 버텼습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다는데 주식이 왜 떨어지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예요. 요즘 시장은 묘하게 뒤틀린 논리로 돌아갑니다.
경기가 너무 좋으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시장은 그동안 곧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에 기대서 올라왔는데 고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 금리 인하 기대가 한순간에 쪼그라든 거예요. 좋은 경제 소식이 주식한텐 나쁜 소식으로 번역되는 이 거꾸로 된 셈법이 금요일에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왜 하필 기술주에 더 아프냐면요.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될수록 가장 크게 짓눌리는 게 바로 먼 미래의 이익을 보고 비싸게 거래되는 성장주거든요.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몇 년 뒤 벌어들일 돈으로 평가받는 주식일수록 금리가 그 미래 가치를 더 깎아내립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는 소식은 가장 멀리 있는 미래를 파는 반도체와 빅테크를 정통으로 때린 거예요. 자, 이렇게 출처가 다른 두 불안. 그러니까 인공지능 투자 속도에 대한 의심과 금리 경로에 대한 의심이 우연히 같은 날 반도체라는 한 표적 위로 겹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정말 펀더멘털이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비싸게 올라온 주식들이 핑계 하나에 우르르 청산된 걸까요?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을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과도하게 쏠렸던 포지셔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한참 과열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금요일에 그렇게 무너진 AMD, 이 종목의 올해 누적 수익률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폭락하고도 연초 대비 여전히 플러스 108%입니다. 두 배가 넘어요. 반도체 ETF는 바로 직전 한 달,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에만 23% 넘게 치솟았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활시위가 끝까지 당겨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온 자산은요. 작은 핑계 하나에도 크게 튕겨나갑니다. 브로드컴의 가이던스가 방아쇠였던 건 맞지만 총알을 가득 채워둔 건 지난 몇 달간의 과열이었던 거예요. 활시위가 느슨했다면 같은 뉴스에 이렇게까지 부러지진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가이던스가 석 달 전 주가가 훨씬 낮을 때 나왔다면 시장은 그냥 200% 성장이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같은 뉴스라도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 시장이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지난주가 그냥 아비규환이었구나 싶으실 텐데요. 이제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른 데서는 잘 안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돈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주 전체로 끊어서 섹터별 성적표를 보면요. 정보기술이 5.61% 빠지는 동안 헬스케어는 오히려 2.37% 올랐어요. 에너지가 2.45%, 부동산이 1.61%, 금융이 1.4%, 그리고 가장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까지 플러스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5개가 한 주를 플러스로 끝낸 거예요. 무너진 건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동안 가장 화려하게 올랐던 자리들이었고요. 돈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 덜 화려하지만 더 단단한 방어주로 흘러간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는 그렇게 끝났고 주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주말 뉴스 보면서 가슴 철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중동에서 다시 미사일이 오갔거든요. 주말 사이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무렵엔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날아온 미사일 일부를 요격했지만 추가 일제 사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대피소 인근에 대기하라고 지시했어요. 긴장이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추가 격화 가능성이 남아있고 미국이 중재하던 평화 노력도 교착 상태라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에요. 중요한 건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에 마침 나스닥 선물이 막 개장했는데요. 금요일 종가보다 0.4% 남짓 갭다운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낙폭을 거의 되돌리며 전 거래일 종가 부근으로 복귀했습니다. 주말에 그런 긴장이 오갔는데도 개장 초 잠깐 밀렸다가 이내 되돌린 걸 보면 시장은 본격적인 갭다운 대신 일단 흡수하는 모드인 거예요. 이건 시장이 이번 충돌을 본격적인 조정의 트리거가 아니라 단발성 충격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중동의 긴장은 이번 주에 갑자기 생긴 새 변수가 아니에요. 몇 달째 이어지며 시장이 알고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해온 배경 위험이죠. 그러니 주말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보고 월요일 폭락을 단정하는 건 성급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 위험을 오래 지켜봐 왔어요. 다만 원유만큼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원유 선물이 개장하자마자 3% 넘게 갭업하며 배럴당 93달러 선을 다시 봤어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겹친 영향입니다. 지난주에도 에너지는 미국 증시에서 몇 안 되는 승자였는데요. 원유 ETF가 한 주 동안 3% 올랐고 에너지 섹터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유가의 이 끈질긴 상승세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위에 하나를 더 얻는 셈이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강한 고용에 더해 유가까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멀어지니까요. 참고로 오펙 플러스는 주말 회의에서 전체 생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7개 회원국이 7월에 하루 18만 8천 배럴 정도를 소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급을 확 풀어 유가를 누르지도 그렇다고 더 조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중립을 택한 셈이에요.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난 금요일이 던진 질문,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 청산이었나 아니면 진짜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 거냐, 이 질문의 답을 이번 주가 직접 가져다 줄 겁니다. 그 답이 적힌 봉투가 2개 있어요. 첫 번째 봉투는 오라클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새벽 사이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해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브로드컴이 시장을 겁준 지점이 바로 인공지능 칩 수요에 대한 불안이었잖아요. 오라클은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훌쩍 넘는 거대 기업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숫자는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게 확정된 계약 잔고입니다. 고객사들이 인공지능을 돌리겠다며 오라클에 미리 잡아둔 그 미래 매출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면 인공지능 수요가 식었다는 금요일의 공포는 과민 반응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커져요. 반대로 그 잔고의 증가세가 둔해졌다면 시장은 진짜 균열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브로드컴이 던진 의심에 오라클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 이게 이번 주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거예요. 두 번째 봉투는 그 다음날 나오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요즘 시장 한쪽에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면 직원 머릿수에 묶여 사용료를 받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돌고 있어요. 어도비의 실적과 전망은 그 불안이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우인지를 보여줄 또 하나의 창입니다. 칩이라는 하드웨어 쪽의 오라클, 소프트웨어 쪽의 어도비,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번 주가 끝날 무렵엔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단단한지 아니면 첫 균열이 갔는지에 대한 훨씬 또렷한 그림이 손에 잡힐 겁니다. 같은 인공지능 테마라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른 답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대로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9주 만에 처음 난 균열입니다. 다만 그 균열의 정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너무 비싸게 올라온 반도체가 작은 핑계 하나에 강제로 청산된 포지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의 첫 번째 진짜 금일 수도 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자라면 과열이 식은 뒤 시장은 다시 길을 찾을 거고 후자라면 이건 더 긴 조정의 서막일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쪽인지를 가를 신호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오라클과 어도비의 숫자, 공포지수가 더 치솟느냐 가라앉느냐, 오늘 밤 시장이 주말의 차분함을 그대로 이어받느냐 아니면 다시 무너지느냐, 그리고 유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계기판들을 같이 지켜보면 됩니다. 무너진 가격에 성급히 뛰어들기 전에 이 봉투들이 열리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급하게 떨어진 자산은 급하게 반등하기도 하지만 진짜 균열이라면 첫 반등이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를 가르는 게 바로 이번 주에 열릴 숫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밤 시장이 어떻게 출발하느냐를 눈여겨보세요. 주말의 차분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열린다면 금요일의 폭락은 과열을 털어낸 한 번의 발작이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주말 호가의 평온함과 달리 막상 장이 열리자 다시 매물이 쏟아진다면 그건 시장이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해요. 첫 30분 그리고 첫날의 마감이 이번 주의 분위기를 미리 귀띔해 줄 겁니다. 거기에 더해 공포지수가 42선에서 더 치솟아 20대 중후반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가라앉느냐도 함께 보세요. 공포는 한번 불붙으면 스스로를 키우는 속성이 있어서 그 방향만 잘 읽어도 이번 주 시장의 체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락 숫자만 보고 패닉에 빠지는 대신 그 하락 밑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어떤 질문이 다음 주의 방향을 쥐고 있는지를 같이 읽어내는 것. 지난주처럼 한 주가 통째로 하루의 인질로 잡히는 날일수록 헤드라인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 계좌를 지킵니다. 같은 폭락을 보고도 누구는 끝이라고 도망치고 누구는 회전의 한 장면이라고 읽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 시장을 보는 렌즈예요. 이런 시선으로 매일 시장을 같이 뜯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개별주 분석은 멤버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같은 눈으로 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읽어내시죠.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